일단 한국당 황교안 대표 체제가 출범했는데 황교안 대표 체제로 불릴 만큼 황교안을 중심으로 정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유리된 채로 굴러갈 것인지 좀 봅시다. 일단은 황교안 대표 첫날은 현충원에 대통령 다 가서 참배를 하고 시간을 일정을 잡아서 심지어는 봉화까지 가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황교안 체제 어떻게 보십니까, 황교안 소장? 첫날부터 걸러 먹었다고. 저는 27일 날 전당대회 하지 말고 광화문 앞에서 미북 회담 종전선언 이런 걸 반대하고 평화 사기쇼를 중단하라 했으면 만약에 그래가 1박 2일을 한국당의 전당대회 후보들이 농성을 하고 시위를 했으면 어제 회담 결과가 이래 나왔으면 한국당이 우리가 잘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황교안이가 27일 날 되고 첫 일성이 미북 회담에서 만약에 종전선언 이루는 합의가 나오고 북한에 뭐 퍼주기 나오면 이거는 뭐 한국당이 완전히 국회를 보이콧하고 안 들어간다. 우리도 한 너댓 달 내밀게 보겠다. 너도 세월호 때 4, 5개월 내먹겠지 않냐. 그러면서 투쟁을 선언하고 그래가지고 텐트라도 치고 하룻밤 밤이라도 샜으면 제가 볼 때 그래도 사람이 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혹시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어요? 했죠. 근데 많이 볼 건데 황 수장 거를. 많이 보죠. 다 했죠. 저는 뭐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이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방송에서는 안 부르죠. 안 불러도 뭐 잘 나가니까 상관없고. 잘 나가니까 안 불러도 상관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황교안은 그야말로 한국당을 적당히 과거의 웰빙이나 또 과거의 이 헌신, 열정 없이 적당히 봉합해서 될 만한 사람 끌고 가면 문재인이 헛발질하고 저 진노 친문들이 다 무너져서 저절로 또 총선 이기고 총선 이기면 대선은 가만히 있어도 먹지 않겠냐. 이러는 의지들이 친박이나 비박 중에서 결집돼서 그것이 황교안이라고 나타났다 봅니다. 그러니까 줄들은 언제부터 황교안을 알았다고 이 동네 이장선거도 한번 안 나간 사람한테 저렇게 줄을 빨리 서버려요. 그러니까 저 50% 나왔다라는 거는 줄을 확실히 섰다라는 거죠. 적어도 당의 조직은요. 그래서 뭐 지역의 당협 위원장들도 저한테 전화 온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 줄을 어디 서야 되겠냐. 이번에 누가 될 것 같냐. 도와달라고 통보가 오는데 줄 잘못 서면 공천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황교안은 일단 철학이 없다고 봅니다. 보수로서의 철학도 없고 한마디로 본인이 이렇게 지금 뭐 보수 유튜버들은 황교안 찬양하고 난리 지랄들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볼 때 이 저질 보수의 좀 한계가 그런 데서 드러나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어느 방송하고 상당히 감각하던데. 네. 그래서 아무리 보수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부르면 검증을 해야죠. 오세훈이 같은 경우는 우리 방송에서 내가 니와 이유도 없이 서울시장을 그만둬서 이 난리를 만들었냐 묻겠다고 질의서에 넣어놨더니만 방송 시작 10분 전에 못 온다고 해서 내가 그 뒤부터 오세훈이 사과를 했어요. 오세훈 사과해서 전화 와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지금 보수의 기본적인 행태, 그 다음에 이런 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을 고치지 않으면요. 저는 이런 보수가 집권하면 또 적폐청산 대상이 돼가지고 망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비판을 지속해 나가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권하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집권 동력은 살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황교안이? 제가 볼 때 집권 동력이라는 건 결국 내년 총선에 어떻게 되는가고 또 4월 재보선에 어떻게 되는가인데 일단 경남에 두 군데 치는 실효는 4월 재보선에서 제가 볼 때는 미북 회담이 1위 되면서 고성 통영하고 창원 성산입니까? 그 끝나버렸다 봐요. 한국당 가져간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국당이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가면서 이제 점점 황교안 체제를 굳혀가면서 지금 황교안 스타일로 한국당을 끌어가려 할 건데 그거는 한국당이 여태까지 수백 번 망한 공식의 반복이다. 안주하게 만든다. 네, 그래서 황교안이 수구 기득권에 또 제일 막내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래 봅니다. 네. 아까 황 소장님이 첫날부터 틀렸다. 이 진보는 절대로 잘못되는 것을 인정을 안 한다. 뭐 진보라는 얘기 아니고 좌파. 좌파. 근데 요즘 보수도 마찬가지. 나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보수 쪽에도 그래도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시절은 옛날 저기 낭만적인 고전적인 시절에 90년대 그때 이야기고, 그 이후 보면은 보수도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특히 정치 행태와 관련해서는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세월호 직후 때 지방선거 때 전부 김무성이랑 무릎 꿇고 인사하고 그때 그랬었는데 지금 보수는 보려가 못 되고 있죠. 탄핵 다음에도 다 했잖아요. 큰절하고. 자,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어제 모 기자가 와서 이해창 대표 체제와 비교를 하면서 당을 장악할 수 있겠느냐를 물어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당은 아주 손쉽게 장악한다고 봐요. 이해창 대표가 들어올 때는 그때 와에서도 부정적이었고 상당히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었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은 가면은 토끼굴이에요. 뭐 있어야죠. 뭐 정글이어야 되는데 옛날에 늑대나 뭐 이 곰이나 이런 정도의 급이 있어야 된다. 늑대도 이제는 길들여진 개와 같은 그런 정도로 순화가 되어버렸고, 그런 상황에서 황교안 이 대표 체제가 당을 장악 못하면은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장악이 되었다고 보는 거고요. 문제는 저 당을 장악한 것이 황교안 총리 이제 대표가 됐네요. 대표나 보수 진영의 재집권을 위해서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회의적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집권을 할 만큼, 그리고 이전의 집권에 대한 그 실패를 나름대로 반성을 하고 그게 실패 요인을 찾아서 재구성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았는 상태에서 황교안 대표 체제가 당을 장악하게 되었을 때 내부의 그런 어떤 그 에너지, 저 혁신이나 개혁의 에너지가 완전히 소멸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황교안 대표에 의존해서 이제 당을 끌어가게 될 텐데, 황교안 대표는 지금까지 솔직히 말해서 뭐 보수에 대한 비전, 정책, 그리고 정치적인 전략, 집권 전략 이런 데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하는 최고 좋은, 운 좋은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운으로 통해서 대선까지 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운에 의존해서 총선과 대선을 지금 헤쳐나가기에는 그런 지금 이 나이브한 생각으로 당을 운명을 맡기기에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다. 예, 이제 당을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동안의 역사적인 정체성을 보자면은 민주당으로 형성됐을 때 그 이후에는 이른바 민정계하고 김영삼계, YS계가 섞여 있다가 그 계열이 계속 이어왔지만은 이후에는 다시 굳이 나누자면은 친박 친이계로 됐는데, 황교안 대표 체제 시기에 다 지금 자유한국당 얘기하면 뭘로 규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황교안 체제가 넘어야 될 네 가지 벽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넘사벽. 넘기가 쉽지 않은 네 가지 벽이라고 저는 보는데, 첫 번째는 박근혜입니다. 박근혜인데 사실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그 황교안 그 대표가 사실 여러 가지 정치적 기반도 없이, 정치적 이력도 별로 없이 지금 된 것 중에 일종의 뭐 신상품 효과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은 박근혜를 지지했던 세력들이 황교안을 낙점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박근혜 당으로 단일화됐다라고 봐야겠네, 현재 자유한국당.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때문에 바로 그러니까 황교안도 지금 본인이 앞으로 지금 당 대표를 넘어서 대권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또 일반 국민들의 시선도 바라봐야 되지만, 당장은 지금 당권을 잡기 위해서 일단 네. 박근혜 쪽에다가 상당히 초점을 맞추는 식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탄핵의 뭐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태블릿 PC의 이 증거 조작 뭐 가능성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그 친박 코드에다가 아주 그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리고 또 이번에 유입됐던 그 태극기 세력들의 상당수도 결국은 당대표로서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김진태를 밀기에는, 그러니까 이 사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조금이라도 우리하고 좀 코드가 맞는 사람은 결국 황교안이지 않을까. 태극기 부대의 표도 저는 상당 부분 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만든 이 신조 중에 하나지만, 이 일종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나황연합군이 지배하는 세력이 아닐까. 나황연합군이 뭐냐? 이 지금 나경원 대표 원내대표가 될 때
그건 뭐 때문에 됐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때 이 당내 그때는 의원들이 뽑는 거니까 상당수의 친박, 범박, 중도계까지 전부 다 나경원을 밀은 거거든요. 지금 비박복당파가 사실 홍준표 체제 이후에 김성태 비대위 체제까지 당을 좌지우지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당권을 넘겨준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들이 나경원을 원내대표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한교안까지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모셔오는 듯한 그런 식으로 해서 당의 실체는 결국 나학연합군 밑에는 박근혜의 정치적 코드가 저는 숨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제 첫 번째 인사로 지금 내놓은 것이 바로 사무총장의 원조 친박이라는 한승교거든요. 그 한승교 사무총장을 그 내정한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 수도권 선거 총선을 뭐 고려한 측면도 있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완전하게 강성 친박을 갖다 놓기는 좀 뭐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박복당파는 아니다는 부분을 분명히 한 것 같고 두 번째 키워드는 제가 두 번째 넘어야 될 점은 문재인입니다. 물론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뭐 지금 책상형 정당이 아니라 현장으로 나가는 정당이라 해서 강한 투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문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처럼 비칠 경우에는 과연 수권 대안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그 국민들한테는 끊임없는 정치적인 이 뭡니까 나름대로 이 불신 혐오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과연 중도표 외연 확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딜레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시대정신인데 한교안 대표가 이 당대표 출마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무덤에 있어야 될 80년대 운동권 세력들이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리고 국정도 뭐 주사파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러한 식의 시각 뭐 물론 동거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지만 문제는 과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대선과 총선 때, 그러니까 지방선거까지 지금 현 정권을 지지했던 상당히 그러니까 좀 이 진영에 기반하지 않은 중도 세력들 같은 경우가 과연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그걸 뛰어넘는 시대 정신을 보여줘야 되는데 문제는 운동권 때려잡을 나름대로 공안 검사로서의 그러한 이 철학만 내세울 경우에 과연 이것을 갖고 갈 수 있을 것인가 부분이고 네 번째는 기독교입니다. 이 뭐 한교안 장로 아닙니까? 장로인데 사실은 뭐 지금 저는 특정 종교를 비방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상당히 종교적인 이 신념이 아주 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도 있지만 또 하나가 이 소위 말하는 젠더 이슈 아닙니까? 젠더 이슈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이 성평등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사회적 가치들에 대해서 과연 이분이 상당히 이 기독교적인 강한 신념이 우리 사회의 변화되는 이런 다양한 가치들을 수용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일 것인가? 이 네 가지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가 제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과제라고 얘기했는데 과제는 저는 뭐 못한다라고 지금까지 보여준 황 대표의 모습으로는 저는 좀 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한교안 지금 당대표죠. 당대표가 당대표 하려고 그 한국당을 살리려고 지금 정치계에 뛰어든 건 아니다. 이 뭐 40 며칠 만에 43일인가요? 만에 당대표를 걸머쥐지만 이 사람의 그 목표는 대권에 있다. 고 했을 때 이 많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상으로 새로운 인물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당과 그리고 대선 후보를 하고 대선을 치렀는가.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 정치 신인으로. 정치 신인, 예, 정치 신인으로 그건 정정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인정을 잘한다니까. 이게. 그런데 그 작년 말에 그 한교안 총리의 그 지인들 중에서 어쨌든 뭐 정치 쪽에 조금 조예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아는 사람 있으면 이름 얘기도 괜찮아요. 서로 그 이렇게 이 이야기를 나눴다는데 거기서 강력하게 아마 뭐 제언되었던 게 대권을 가려면은 그 전당대회 나가야 된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본인이 이렇게 벌판에서 단련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당원들과 이 국회의원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해야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고 그래야 이 대권을 질 수 있다. 이렇게들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 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랐고 뭐 이런 거 속에서 이 영민한 사람이 지금 타이밍이다 해가지고 이 당권에 넣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다. 예를 들면은 아까 말한 뭐라고 했죠? 새로운 인물 대신에 정치 신인. 정치 신인. 정치 신인으로서 어쨌든 간에 자기가 전부 다 망가됐는데 대선 후보 지지율 1, 2위에 마크되는 사람을 자기들 당대표로 전부 다 저는 비박도 이 부분에서 전혀 아까 말한 대로 태극기도 지지가 왔다 그러지만 비박도 지지를 했다고 봐요. 이게 당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당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됐다는 이런 나름대로의 자신감 이면에는 바로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 돼주고 앞으로도 가장 큰 문제인 아까 말했지만 박근혜 탄핵을 갖다가 계속 자기가 옹호하는 듯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실제 거기서 배방 논란이 있으니까 유영하 변호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특검을 갖다가 연기를 불허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이런 발언까지도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의 가장 헌법적 가치도 자기가 현재 그거는 존중하지만 실질적성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한국당의 어떤 변화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고 총선과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예. 거기서는 결정적으로 길이 막혀버리고 그것은 자기가 자초했다는 건데 저는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게 한교안 이 대표의 태생적 한계 이 태생적 한계가 자기를 올가맬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아예 그 부분들을 다르게 치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창원 성산의 출마 거기에서의 당선 이것이 아마 자기가 지금 아까 말한 넘사벽을 갖다가 좀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직접 출마하는 거. 예, 그거를 지금 거론되고 있나요? 일각에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해창 같은 경우는 송파에서 그때 한번 대선 이후에 송파에서 이렇게 이 지역구에 보궐선거 출마해가지고 저는 그랬었는데 저는 한교안도 그 정도의 어떤 결단, 그러니까 당대표의 어떤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 된 거, 이게서 지금 엄청난 넘사벽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당원들이 가장 잘 안다고 저는. 황 소장 판단에 따르면은 그것은 결단과 도전이 아니라 그냥 맨땅에 훔치기 같은데, 선직구 훔치기 같은데. 예, 근데 그렇지는 아니라 봅니다. 왜냐면 창원성산 쉽지 않습니다. 창원성산이 전체적인 유권자 지형으로서는 보수가 약간 많은 정도 그런데 이쪽에서 단일화와 어떤 그리고 이 선거란 것은 이렇게 역사가 중요하거든요. 권영길 의원이 2번이나 했고 네. 그 다음에 노회찬 의원도 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아마 그렇게 맞붙는다면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본인이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것도 저는 지금 반반일 거라고 봐요. 이게 반반일 거다. 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 그래서 이걸 넘지 않으면은 자유한국당의 앞으로의 길은 상당히 험난하고 암울하다. 저는 그게는 황 소장 결론적으로는 같은 입장인데 그럼 이걸 넘기 위해서 보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가 하나의 지금 이제 그래도 남길 카드로 된 게 상당히 주목해야 된다고 여론조사 봅니다. 1등 해가지고. 만약에 5대5가 됐다면은 우리가 공직 선출 때는 자유한국당에서 한나라당이나 그 시절부터 5대5를 냈잖아요. 당신과 민심을 5대5로 했다면 굉장히 각축을 벌렸을 거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 한국당의 어떤 쇄신과 변화에 이 사람이 그걸 주도해 나갈 수도 있지만 그 주도를 하는 데는 넘지 못할 벽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깨야만이 자기가 그걸 해나갈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한국당은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짧게 장원 성산 선거 때 정치형 어떻게 아까 좀 가까운 거 너무 쉬운 과제를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문 정권에 대한 영남 지역의 지지가 급속히 이탈을 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걸 막으려고 5조 예타 면제 무슨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가서도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거대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역의 정치적인 역사성이 굉장히 작용한다. 한때 뭐 바람 불면 정치적인 역사고 뭐고 별 필요도 없다고 봐요. 4월 달쯤이면 아마 이 속도로면 문정권이 그 지지율도 훨씬 더 내려갈 거라고 네, 보고요. 알겠습니다. 4월 달 전에 이 해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예, 이제만 하나 또 짚어보고 싶은 황교안 대표 처제가 되면서 자유한국당의 대여 전략이 혹시 바뀔 소진이 있나요? 어떠나요? 그 아까 제가 이어서 좀 할게요. 네. 지금 이제 뭐 이 한국당이 원내 복귀를 하는가 문제에서 손혜원이 이제 이 국정조사, 네. 김태규 수사관 특검, 그리고 신재민이 무슨 청문회, 조회수 무슨 선관위원 뭐 이 자진 사퇴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한국당은 문재인 부부 재특검 문제를 거론하지 못하고 있어요. 김경수의 구속으로 인해서 당연히 아이고 왜 웃습니까? 문재인 부부 특검을 재특검을 해야지요. 근데 그것도 못 내거는 게 저게 야당이라고 할 수 있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야당으로서요 용기도 없는 집단이라 봐요. 그래서 황교안에게는 이 여기 중에 이런 과제들 지금 제가 문재인 부부 재특검까지 포함해서 5개 중에 과연 어떻게 하고 국회를 복귀하는가를 저는 이제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황 성격으로 보면 여태까지 적당히 타결을 짓고 국회로 복귀할 거다. 뭐 의회 민주주의다 이런 이 논리를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 만약에 이 황은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그 황은 그렇게 갈 거다. 그런데 만약에 네. 이제 그렇게 했다가는 제가 볼 때는 그 황이 지금 한국당의 밑바닥의 대중들은요 미국의 과거에 2008년 오바마가 들어서고 난 뒤에 티파티 흐름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실질적으로 그 이후로 공화당이 당원들을 미국에 통제를 못하는 상황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지만요. 사회주의자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이 당원들이 그 무슨 전당대회에 가가지고 표 찍는 사람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한국당에 대해서 제가 아주 신랄한 황교안에 대해서 첫날부터 싹수가 노랗다고 어제 비판을 했는데 거기에 댓글 반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좋아요 이런 부분에서요. 네. 옹호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건 뭔가 하면 한국당의 보수의 지지자들도 지금 거대한 이 의식 변화가 수반되고 있는데요. 한국당은 과거처럼 그렇게 하려다가는 제가 볼 때는 한국당이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이 패배를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그럴 때는 한국당이 제가 볼 때 사라질 수도 있다. 보수정당의 그 이전의 재편 가능성은 없나요? 그 이전의 재편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왜?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집단들이기 때문에 네. 모험을 해서 판을 깨서 총선에서 서로 승부수를 던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근데 저는 한교안 체제가 지금 당장 뭐 지금 당면한 문제가 결국 국회에서 어떻게 앉아 지금 복귀해서 하는 부분인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이라는 이 벽을 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결국 야당은 길거리가 아니고 결국 투쟁의 장은 결국 국회거든요.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 국민들한테 저 사람들이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저 사람들이 맡겼을 때 뭔가가 좀 나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본인이 이야기하기로는 뭐 강한 투쟁성을 이야기하는 건 이야기를 한 차원에서 현장으로 나가는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모르겠습니다. 과연 길거리로 나서서 장애 투쟁을 한다? 첫 번째는 국민들의 시선, 시각, 인식 이런 부분들하고 부합되느냐 문제. 두 번째는 과연 한교안이라는 정치 신인이 그걸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이 능력이 있을까? 그걸 갖다가 전당의 그런 폭발적인 지지를 갖고 가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고 그리고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아마 발등에 부른 그거 아니겠습니까? 5.18 지금 징계원에 대한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부분인데 이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 공교롭게도 그 김술래라는 분이 이번에 또 이 3등 하면서 지금 최고위원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뭐 적절하게 무슨 당원권 정지 같은 걸 해버리면 이거 당직이 유보되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한 자리 남아있는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을 과연 어떤 식의 인사를 할 것인가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오세훈 전 시장한테 지금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그 정도의 폭넓은 나름대로의 그런 통큰 정치를 할 수 있느냐는 부분. 또 하나는 지금 그 창원 성산의 보궐선거 부분인데 창원 성산 보궐선거는 한교안 대표가 나간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는 그런 식의 쉽지 않은 싸움에 자신을 던질 수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강하게 그 당원들한테 각인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승부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데
근데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발 뺄 가능성이 있지만 아마 저는 발 뺄 거라고 봅니다. 발 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한교안 당 대표에게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결국은 지금 내년 총선은 결국은 산토끼를 누가 많이 잡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는 집토끼는 잡아놨다고 한다면 산토끼를 잡는 데 있어서 한교안의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하고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는 저는 좀 미지수예요. 네. 여기 뭐 대다수가 보니까 창원 성산하고 멀지 않는 곳에 지역 연구가 있는 분들인데 평가들이 좀 다르시네.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을 조금 한번 보았으면 하는데 이것이 이제 황교안 대표가 당을 어떻게 끌어나가느냐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보수가 뭐 태극기 집회니 하면서 길거리로 나갔지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보수한테 기대하는 것은 그런 모습 아니었어요. 보수는 국가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책으로 이야기하는 것인 거고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서 자기를 판결받는 이런 것이 기존의 보수에 대한 평가고 처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번에 표를 유심히 보면은 뭐 어떤 계기로 내가 그런 걸 좀 보기를 했는데 오번에 전당대회 여론조사를 이렇게 중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최고위원의 경우 같은 경우도 초기에 조경표나 정미경, 조경태, 조경태 이 두 사람의 지지율이 그만큼 높지가 않았어요. 이 정미경 같은 경우는 2위가 아니고 그 후순위까지 떨어졌던 인물인데. 태극기 집회가 태극기 세력이 당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특히 대구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부터 지지율을 보면은 그 이제 다른 지지자들의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는데 주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누구냐? 조경태, 특히 정미경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당에서조차도 천천히 늦게 변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대의원 책임당원들은 이 5.18과 관련해서 강경 노선을 취했던 세력에 대해서 마음이 아니라는 분위기로 흘러갔다. 특히 이번에 김진태가 제 정도까지 표밖에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죠. 그 이상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보면서 더 낮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요. 그거보다 높을 거라고 이야기. 왜냐? 투표율을 이만큼 낮춰버렸으니까. 투표를 낮춰버렸으니 더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김진태 후보의 득표를 놓고 볼 때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태극기 세력이 당에서는 20% 나왔잖아요. 예, 20%.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게 태극기 소위 말하는 태극기 세력이라 하는 세력의 맥시멈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태극기 세력이 영향이 없느냐? 태극기 세력이 그렇도 영향이 없는 게 아니고 최대한 뭘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김술래 수준이라는 거죠. 그게 지금 자유한국당 내의 태극기 세력이고 장외에 나가서 강하게 강하게 현 정권하고 부대끼는 이 모두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기대 그런 어떤 에 대한 투쟁의 동의 정도는 당내의 일부라는 거죠. 내가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내가 고향이 대구 쪽이니까 그쪽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니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오번에 대구 경북 대의원 대회에 되고 굉장히 그 지역 사람들은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태극기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당해되고 소위 말하는 난장판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쪽 사람들 정상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역 사람들이 데리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서울 쪽에 태극기를 데리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자, 제가 보건대는 태극기 세력이라는 것이 당내에 주도권 세력 싸움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계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김진태 내가 이야기하는 맥시멈인 거고 최소 김술래 정도는 되겠지만 그게 의존해 갖고는 향후 대권 그리고 정기 투쟁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거고 지금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전당대회라는 건 자체가 당심을 잡는 것이 내 우선적으로 목표를 두는 겁니다.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대선이나 총선은 어차피 중도층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에 하나 지금 자유한국당 신지도부가
겉으로 드러나는 태극기 집회와 같은 그 세력에 의존해서 그것이 대단한 세력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내가 볼 때는 미래가 없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대국회 대외 전략은 지금 어떤 상황이 될 거라고? 결국은 제가 보건대는 지금 강경투쟁이나 저기 뭐 이런 저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국가 여기에 대해서 이 정책이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간지에 대한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특히나 그건 지금 황 소장하고 이제 엇갈리는 하나만 의견이에요. 문제가 뭐가면은 올 1월 달에 지금 여권에 큰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악재가 이것이 사회 정체화 이슈화 되어 가다가 자유한국당이 개입하면 다 소멸이 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슨 이야기가 하면 그 부분에서 정치적으로도 맥을 못 잡고 있고 정치적으로뿐만 아니고 정책적으로도 제대로 접근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자체가 안 바뀌면은 자유한국당은 이 비전이 없다. 특별하게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보수 집권에서 자유한국당은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나아요. 집회하고 직하려 하는 것보다는. 한국당 관련 뭐 꼭 보충하실 거 있으면 보충하고 안 그러면 넘어가죠. 그 지금 내정 상태죠. 그 지금은 사무총장 한성교가 네. 내정 상태인데 이제 최고의 의결을 거쳐. 월요일 날 네, 네. 되겠죠. 그런데 이 한성교 의원이 사무총장이 된다면은 아마 이 공천 트라우마가 이렇게 그 의원들한테 쫙 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1차적인 게 당내 통합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내 통합에서 사무총장 인선이 굉장히 중요했던 건데 이걸 이 한성규 총장은 상당히 좀 이 의아스럽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비추어서 본다면은 태생적 한계에서 이 그걸 극복하려는 자기의 그 몸부림이 이 힘이 약할 수도 있다 이런 추정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랬을 때 그 한국당의 앞으로의 그 이 험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건데 저는 그 나경원 원내대표도 어쨌든 대권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니까 이번 1, 2월이 그 국회 공채인데 3월까지도 그렇게 가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서로 기싸움들을 하고 있지만 어떤 선에서 그 조정돼서 3월 국회는 열릴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그 보여지거든요. 네. 하지만 이 야당이 뭐 싸우는 거는 국회에 된다 그러지만 사실 지금 이제 한국당은 제대로 국회에서 싸울 사람이 이 선수가 별로 없어.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계를 갖다가 또 노정할 것이고, 예, 어쨌든 저는 요 첫 그 관문은 아까 말한 대로 5.18 망언에 대한 처리하고 국회 동원 그리고 이 보궐선거 이렇게 그 이어질 건데 이 부분에서 뭐 전부 다 완전히 가락을 갖다가 이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 못한다면은 황 대표는 처음부터 초장부터 위기에 저는 이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다 저거가 여당 되면 민생 이야기하고 야당 때는 주로 여당은 야당 때 툭 하면 밖에 나가가 장외 투쟁하고 텐트 치고 굶고 했잖아요. 대통령 만나러 갈 때도 수염 기르고 가고 저 시청 앞에서 밥도 굶고. 김한길 자기들이 이제 대표 여당 얘기하는 되니까 거다. 네. 민생 이야기하고 국회 이야기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거는 그냥 하는 이야기고 제가 볼 때 국회는 한 6개월 안 해도 민생에 별 지장도 없고요. 굶어 죽는 국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의 이 성공 여부는 4월 재보선 전까지 국회에 안 들어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 메시지를 또 여기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내가 황교안이 뭘 대단한 사람이라고 굳이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전달해요. 그냥 제 할 이야기 하는 소리니까 황 소장이 이제 황교안한테 했던 얘기고요. 이제 좀 여당 얘기를 해봐야겠는데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역대 지금 정당 여야 정당 정치가 이런 수준까지 왔나 할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최악인 상황 같습니다. 이게 탄핵 이후에 어쩌면 폭풍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탄핵으로 야당은 거의 무너진 상태에서 여당 독주가 되다 보니까 여당은 오만한 상태로 지금까지 와버렸고 야당은 탄핵에서 재탄생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영병하다가 지금 다시 이제 그대로 다시 돼가지고 최근 보면 더 그렇습니다. 서로 악재 경쟁하는 상황 같아 보이는데 여당의 최근 행보 이해찬 대표는 20년 정권 얘기했다 100년 정권 얘기하고 있고
야당이 힘이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여당에서 여기저기 계속 악재를 끊이지 않고 쏟아내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되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여당? 정당 정치라는 것이 서로 상대적인 경쟁이니까 서로가 못하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어요? 저는 뭐 민주당이 야당복이 많다고 그러는데 저는 야당복이 없는 것 같아요. 야당이 어느 정도 상당한 견제를 해주고 해야 여당이 긴장을 하고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자정하고 쇄신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야당이 너무 무기력하다 보니까 여당이 오히려 방만해지고 좀 오만해지는 그런 기분이 그러니까 느끼진다. 실리적으로는 오히려 좋은 야당 만났네요, 그러니까. 근데 편하니까. 아니 근데 정치적으로는 편한 것이 좀 아니라 아닌데, 편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결국은 아닌데. 이것이 제사를 깎아먹는 글쎄요, 그런 그게 점이 그게 이제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이번에 뭐 20대에 대한 폄하 발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홍영표 원내대표가 또 사과하니까 또 홍영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그리고 또 홍영표 의원은 더 나가서 홍표관에 그랬네요. 예, 예, 홍표. 예, 그러고 또 더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 이번에 또 바른미래당 보고 아주 또 상당히 좀 미미한 정당. 뭐좀 폄훼하는 발언듯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이 야 이것도 좀 심하지 않냐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생각해 대한민국이 지난번 20대 총선을 거치면서 다당 체제가 됐다고 하는데 다시 과거식의 양당의 그 적대적 공생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서로 제1야당과 여당이 서로 적정하게 이제 즐기는 상황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정치적 이런 걸 서로 챙기는 듯한 그러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지난 그 촛불혁명 때 사실 그 원인이 됐던 것이 소위 말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이 정치 제도에 대한 문제, 권력 구조에 대한 문제를 바꾸는데 좀 더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거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느끼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이러한 폐해가 다시 또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제도적인 발전을 통해서 뭔가를 바꿔줘야 되는 모습. 그것이 촛불혁명이 갖고 있던 그런 그 요구였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과 챙기는 데 너무 급급하는 모습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좋은 여당이란 게 없었죠, 다. 그 좋은 여당이 뭐 있고 그 정치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문정권이 민주주의 시스템이나 상권 분립 이런 부분들을 자신들이 그리에 촛불로 집권했다 해서 이걸 파괴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 시스템을 저런 식으로 여당이 나서서 공격하고 파괴하고 판결에 대해서 역대 보기 드문 지금 공세, 압박, 협박까지도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김경수 지사 관련.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당 내에 주류 비주류가 있어서 저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자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당의 이 이해찬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그립이 좀 센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거의 청와대 이 정부의 하수인 역할 정도 수준으로 전락해 있고요. 그 다음에 당 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강하게 주장을 해서 청와대에 내가 좀 입금을 받아볼까 이런 식으로 가고 뭐 좌파 진영에서는 모르겠지만 언론에 대한 탄압도 지금 도를 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언론사들이 이렇게 이 언론의 이 뉴스에 있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패널이고 뭐고 방송마다 틀어보면 정권 비판하는 사람이 별로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론도 장악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지난 정권의 사람들이 뭐 100년이라는데 이해참 100년 집권한다는데 이제 100년 집권하는 거 실패하면요 깜빵 100년 가요. 왜 자기들도 100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일종의 이 전체주의 사회에서 파시즘으로 가는 부분에 이게 파시즘이라는 게 극우 파시즘도 있지만은 좌파 민족주의 파시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 지금 검찰이 지금 정권에 완전히 그냥 하수인이 되고 그런 식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그 기조가 바뀔 가능성 없다고 보세요?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뭔가 하면 좌파에서 양심적인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제동을 다 걸고 나와가지고요. 노무현 시대만 하더라도 노무현 정권이 자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 노무현이 삼성공화국이다. 이런 비판들이 좌파 내부에서 활발하게 터져나왔고 또 노정권에 대해서 좌파 진영 내부에서 이 투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 거의
이게 저는 과거에 보면 보수 집단체나 이런 게 싫었던 게 너무 의용인 것 같아서 싫어서 저는 그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고 살았는데 지금 보면 이 좌파의 의용은 보수의 의용을 저리 가라 할 정도예요. 자기들이 지금 한 자리씩 다 걸쳐가 국밥집 사장도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사장하고 이렇게 다 해먹는 이런 상황에서 그걸 내쫓는 과정에서 벌어진 게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그 자리에 가는 사람한테 문제 다 가르쳐주고 정보 다 가르쳐 채용 비리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자신들이 지금 적폐청산한 거 하고 그걸 반복하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나으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양심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썩어갈 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브레이크가 풀렸기 때문에 점점 파시즘화 되어가고 점점 더 공안 통치를 강화하고 점점 사법부를 공격하는 부분이 가소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럼 이제 이게 멈추는 건 언제 멈추느냐?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을 때나 멈출 건데 지지율도 20%대로 안 낮출 것 같아요. 왜? 작업들을 잘하니까.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노무현 정부 2기란 말도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비서실장을 했던 거니까 당시에 노무현 시절에 청와대가 어떻게 했는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 자릿수까지 지지율이 떨어진 거는 결국 지지 세력의 분열에 있다. 그래서 아군끼리 서로 총질하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비주류가 됐던 또 주류 내에서도 이렇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은 내부에서는 치열하게 자기도 표현이냐면 내부에서는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서로 공박을 하고 한다. 내부라는 게 속으로? 아니요. 자기들 내부에서는. 그런데 언론을 통한다든지 바깥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자 하는 것들이 자기들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민주당 문재인 정부를 봤을 때는 지금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문재인 2기 모습을 이렇게 새해가 출발하면서 명쾌하게 보여주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3월 달에는 그걸 보여줘야만 되는 거거든요. 일단 장관 교체가 한 8명 정도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의 어떤 개각은 준비되어 있고, 좀 더 그걸 보여주려면 총리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청와대는 아마 그런 모습으로 저는 정부 개각을 하고 나으리라 보는데, 저는 문제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당에 모든 것이 이제 문재인 청와대다 해서 정도 거기 집중됐지만, 이제는 당의 모습도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 그랬을 때 지금 그렇게 될 거다.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의 이제 가장 강한 게 원내대표 선거가 벌써 시작됐다는 거죠. 그랬죠. 이전에는 보면 원내대표 선거는 빨라야 한 달 전 정도에 윤곽이 잡히고 거기에서 이제 출마를 저우질했다가 이렇게, 왜냐하면 의원들 자기들 내부 선거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잘 알고 이러니까 미리부터 그게 없는데, 지금은 벌써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는 5월 달에 있으니까 거의 3명 픽스했다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재밌는 게, 본래는 김태년 의원이 어떤 주류 세력의 어떤 대표하는 걸로 하고, 조정식 의원까지도 이렇게 사무총장으로, 정책의장으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선수를 갖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구도를 정리를 했었는데, 그래서 노웅래 의원하고 이렇게 2파전으로 했는데, 이인영 의원이 이제 갑자기 등장한 거죠. 근데 이인영 의원의 등장에는 제가 볼 때는 어떤 86세대의 어떤 그거보다는 부엉이 세력이라는, 어째 말하면은 친문 세력의 어떤 한 부분이 이게 강력하게 건조하고 밀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핵심에는 전해철 의원과 홍영표 현 원내대표 이렇게 지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다들 느끼겠지만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때 구도하고 비슷하게 지금 어떤 말하면 리턴 매치가 되는 겁니다. 당시에 이해찬 대표와 김진표 대표를 내나 지금 이인영 미는 세력이 밀었었고,
그 이해찬 그 대표로 갖다가 이 또 다른 뭐 그때는 신주류 구주류를 이야기하는데 친문 세력과 그 운동권 세력이 밀었던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것의 리턴 매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민주당의 그 운명으로서는 지금 전부 다 이 모든 의원들이 이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출을 갖다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속에서의 어떤 자기 정리가 지금 굉장히 이 긴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그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 원내대표 경선이 이후의 어떤 총선의 어떤 그 헤게몬을 어느 세력이 지느냐 이게 또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들로서는 최대 그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나 더 말하자면은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까 몇 분이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양당의 어떤 그 기득권적인 어떤 이 우리 체제가 이 지난 20대 총선을 통해서 다당제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두 가지 운명이 있죠. 하나는 다시 양당제로 어떤 복귀하느냐, 회귀하느냐 문제와 다당제로서 계속 가느냐인데 이게 현 선거구제로 갔을 때는 이렇게 다당제로 가기가 상당히 어렵게 된다. 이게. 그러면은 이것이 다시 양당제로 회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어느 그런 이게 가능성이 어떤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처음에는 민주당도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상당히 뭐 패스트트랙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되고 그게 통과되면은 330일 최소 이후에는 본회의 상정된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서로 합의를 하면 된다는 건데 저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자기 그 정말 촛불 정부고 어떤 촛불에 의한 어떤 혁명을 갖다가 기대한다면은 저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에서 그 진위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개혁이 요체라면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가 채택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을 위해서 과연 민주당이 실제적으로 대통령도 얼만큼 그걸 하냐에 따라서 저는 야당은 그래서 저는 요 두 가지가 에서 이제 그 경제 부분에서 그거를 보여주는데 경제는 제가 볼 때 이게 이란다 저란다 하면서 뭐가 뭐 바뀌고 어쩌저쩌고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그래서 민주당은 어쨌든 민생 이게 책임지겠다 그러지만 어쨌든 앞에 나오고 있는 정치적 과제 이 두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게 상당히 황 소장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얘기는 하셨는데 내부적으로 지난번에는 노무현 정부 때 너무 내부적인 분열 때문에 이제 하나로 그래서 이견이 밖으로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황 소장은 거의 지금 그 파시즘 체제나 가깝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무리 뭐 지금 여당이 뭐 상당히 오만하고 특히 언론까지 지적하면서 그 얘기하는데 언론 활동하시는 분이니까 그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걸 출범할 때 그 국민적인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배신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 그게 대한 배신의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또 국민들도 심판할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소위 말하는 이 아주 친문의 강성 그 친문 세력들에 의해서 이 국정이 좌지우지된다기보다는 결국은 그래도 건전한 상식과 양식을 갖고 있는 중도적인 목소리들이 상당히 우리 사회를 많이 그래도 끌고 가는 큰 힘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거스르는 순간 어떤 정파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 자명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거스를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고 다만 지금 그 여러 가지 잇따르고 있는 악재들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지금 특히 자유한국당의 그런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그 잘못 때문에 이것이 묻히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뭉개고 가는 모습 그건 저는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김태우 수사관에 관한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다면 사실은 뭐 청와대가 특검이라도 자청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국정조사 문제 같은 경우도 손혜원 의원이 그렇게 자신은 선의의 목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국회라는 공개된 장에서 한번 붙어볼 만한 사안도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굳이 국정조사 못하겠다는 식으로 그것이 결국 사람들 생각에서 그 뒤에 손혜원 의원 뒤에 있는 뭐 권력의 그런 큰 실체 때문에 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을 계속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여당도
좀 전향적인 모습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좋다 시시비비랑 가려보자는 식으로 놓은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업체만 소신적으로 잘라야 되겠죠. 뭐 야당이 좀 그런 역할을 잘해줘야 되는데 여당의 악재가 계속 나와도 그걸 갖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또 악재를 생산하다 보니까 이제 해소가 돼버리긴 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몇 가지를 짚어볼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뭐 파쇼라고 표현했나요? 민주당이 권력을 주도권 그러니까 권력을 잡아가는 그 시스템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민주당 내에 소위 말하는 뭐 아마 문재인 당 대표가 될 때 이제 대거 입당을 했는 친문 세력이라는 대의원들 당원들이 한 수십만 명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움직이면은 당내 경선을 좌지우지합니다. 30만이. 결국은 전국의 민주당 그러니까 소수 당원이 민주당을 움직이죠. 그 당 후보가 나가서 당선이 되면은 대한민국을 움직이죠. 결국 이 30만의 당원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구조를 만들었을까요? 나는 그것이 좀 의아한데 아마 내가 기억에 참여정부 때 그 당시 국민경선 조사를 저희들이 제일 많이 했던 거로 했는데 그 당시는 국민경선이었어요. 국민경선이었기 때문에 당이 주도하는 당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과정을 거쳐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당원 중심 정당 운영 체제로 가다 보니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이런 당 운영 시스템이 아니고 그 30만 명의 주도권이 인정이 되는 그 시대에 따라서는 이렇게 파쇼적 정당으로 모습으로 보이는 모습이 되어버렸던 거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의 당 운영이 국민들의 눈높이하고는 자꾸 벗어날 수 있는 소지가 구조적으로 하나 있다. 두 번째, 이번에 우상호 개각과 관련해서 우상호, 박영선 의원 자가발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청와대나 국정 운영의 큰 틀에서 판단해서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개각설에 거론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내가 볼 때는 이 집권 정당의 그 전체적인 그 운영 프레임을 놓고 봐서는 과연 이게 전략적으로 맞는가? 뭐 박영수는 여기 부러우니까 나가서 되더라도 재보궐선거 하면 당선이 되겠죠. 어떻게 나가면 4월달에 재보궐선거 안 하나요? 1년 남았으니까 해야 되죠. 안 하죠. 지금. 언제 3월 갈지 모르겠는데. 3월 31일 그때 가면 나올 수 있는. 이전에 만약에 의원직을 사퇴하면 근데 장관 그 의원직을 갖고 국무위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관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금 보면은 지역구는 가지고 가죠. 이 본인들의 그 의사가 대단히 강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시작하면서 권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화 조짐이 좀 보인다. 문제는 나는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뭐가면은 20대를 특히 20대 중에서도 남성층들 30대까지도 올라갑니다. 이 층을 다루는 데 있어서 대단히 큰 문제를 제기한다. 문제를 지금 노정을 하고 있다. 물론 거기에 대고 뭐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그것이 그 국회의원 한 명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기지에 깔려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20, 30대가 이 문제 제기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이 참 이 촛불 집회에 제일 많이 참여했던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되기를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고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촛불 집회했던 이야기하고 현 정부하고 달려가는 부분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현 정부의 경제정책 중에 많은 부분은 미래 세대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이네 세대들이 요구하는 것이 공정경쟁 그리고 공정경쟁에 합당한 대우 이거를 요구를 하는데 공정경쟁 자체를 지금 봉쇄해버리는 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가 이런 문제가 가다 보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갖고 있어서 이네들이 단순하게 뭐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닌 이해관계로 지금 표출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예, 한마디씩 하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아까 경남의 두 군데 지역 이제 보궐선거가 진행이 될 것인데 저는 거기에서 뭐 반반씩 간다면은 큰 파장은 아니겠지만은 어느 한쪽으로 확 기운다면은
이후에 여론의 흐름이 하나의 또한 계속 이제 밴드웨건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데 전반적으로 여론의 흐름 뭐 이제 내년에 결국은 총선을 향해서 갈 것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각자 네 분 의견을 듣고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저는 전국 그 운영 방향에 대한 변화를 네. 자성을 하고 변화를 하면 또 방법이 생기겠죠, 여건이. 근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까지 형태로 보면 없고 위기가 올수록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점점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큰 집단이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한국당이 거의 죽을 쓰고 어떻게 하지 못해도 이 국민의 속성이라는 것은 일단 심판부터 하고 보는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궐선거는 뭐 여건이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여건이 어려울 거다. 두 개 다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뭐 나중에 또 한번 끝나고 난 뒤에 네.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건이 그 이후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금 평화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일부 보수는 배제한 채 합당을 하고 그것이 또 지금 여권의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이런 범여권의 통합 작업들이 나름 진행되면서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범여권 단일 정당. 예 그렇게 가지 않겠나 뭐 그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 특히 경남 지역 재보궐선거는 경제적인 문제가 큰 변수가 될 겁니다. 뭐 현재까지 발생되는 경제적인 그 문제로 인해서 정부 여당이 상당히 불리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후에 어떻게 그걸 정부 여당이 현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대응도 사실은 그 여론을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여기서 유불리는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지금 PK 지역에서의 선거 결과는 향후 전국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아마 올인을 할지인데 그 부분에서는 어느 쪽이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대응의 비전을 해결책을 제시를 하든 아니면 그걸 정략적으로 활용하든 어떤 논쟁을 벌이지냐에 따라서 결판이 날 거다. 네. 김능우 대표. 지금 이 북미 회담이 하노이 그 회담이 결렬되고 이 맞이하는 그 3월 달에서 문재인 정부도 국민들한테 뭔가 이렇게 그 새로운 어떤 이 힘을 갖다가 나름대로 보여주고 이 끌고 가야 되는 게 국정 책임자로서 정부 여당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그것이 개각으로 일단 나타날 건데 그 개각에서 정말 이렇게 이 소수의 어떤 집단 속에서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라 정말 천하의 인재를 갖다가 고르는 그런 정신으로 좀 이렇게 이 인사를 했으면 좋겠고 그것은 이 지지층만 아니라 중도층 그리고 이 흔히 말하는 개혁 보수 세력까지도 저는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보여지고 그런 속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어쨌든 경제 부분에서도 오늘이 어렵더라도 내일은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이 정부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 여당이 해야 될 어떤 이 선거구제 개편, 정치 개혁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마지못해서 하나씩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계산서에 의해서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우리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정치 개혁을 위해서 가야 될 길을 갖다가 이 책임 있는 어떤 이 촛불 세력이라면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아까 말한 여당 내부의 원내대표를 둘러싼 어떤 주류 세력의 어떤 분화, 분열 뭐 이런 부분도 어차피 그거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금방 말한 대로 박영선, 뭐 우상호 입각 이렇게 이 부분도 다른 면으로 보면은 4선 이상 중진들의 다음 공천에서 어떤 물갈이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래서 민주당의 어떤 좀 변화 민주당이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람이 모든 걸 잘할 수 없잖아요. 잘못하고 이렇게 이 자기들이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국민들한테 느껴졌던 부분들은 가감하게 쇄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 요구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뭐 창원 성산을 비롯한 보궐선거는 이 정치 앞으로 향후 전국에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설사 그것을 두 곳을 다 놓친다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일이, 그러니까 그걸 민심의 바로미터로 보기는 좀 힘들다. 왜냐하면 지금 그 통영 고성 같은 경우 어차피 자유한국당이 어색이었고, 이군현 의원. 그 이군현 의원이고, 그 창원 성산도 원래는 민주당이 아니라 그 정의당이 몫이기 때문에 결국 정의당의 평가로 놓을 그런 식으로 자신들 입장에서는 그걸 갖다 패배가 설사 된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치고 넘어가면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북미 간의 그러니까 2차 정상회담 자체가 노딜이 됐다는 거. 이 자체가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입니다. 사실은 예. 문재인 정부가 신한반도 체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2차 북미 정상회담 종전선언되고 하면 김정은의 그 서울 답방 이걸 통해서 남북 경협에 대한 물꼬를 틀고 이걸 갖고 뭔가를 대한민국 경제 선순환을 갖고 오고 이게서 뭔가를 계속 전국의 그 고삐를 잡아 나가려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국정 운영의 구상이었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흥크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과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기인데 이걸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아마 가장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모든 것이 정치적인 것도 다 좌지우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마무리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창원 성산 관련 또 두 군데 지역을 얘기했던 것은 기존의 지역구에 비춰본다면은 차재원 교수 얘기처럼 그런데 탄핵 이후에는 워낙 정부 여당이 모든 것을 독주하는 그런 분위기로 왔었죠. 지방선거에서 그랬고 하기 때문에 최초로 이제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혹시 이후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그런 차원의 질문 드렸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었지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는 어제의 결렬 상황을 두고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과 여러 가지 낙관적인 전망 높이 평가한다. 또 그런 결렬 과정이 더 높은 합의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본다.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우리 역할이 더욱 커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한 거의 일주일 정도 재정비되는 과정을 보면 이게 이후에 어떻게 갈지 특히 미국 내부에서 어떻게 정리되면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이게 좀 관건같이 보이고요. 정당 정치 관련해서는 정말 저는 역대 최악으로 지금 서로 악재로 악재를 덮어주는 이런 상황. 저는 최근에 그 용어를 갖고 자해적인 공생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이거 정말 좀 개선돼야 될 과제인데 이 시기에 개선될 수 있을지 아쉬움을 남기고 오늘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